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월가의 갑론을봐 경기 침체 현실화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들은 C2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CPI 이야기부터 오늘 좀 뗐습니다. 14개월 만에 최소 폭의 상승률, 그리고 전월보다도 0.1% 하락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발생 직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낙관론도 있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그 전에 지난해 9월 출연하시고 좀 오랜만이죠? 자, 그래서 이전에 전망하셨던 이야기들, 실제로 시장의 흐름과 얼마나 좀 잘 맞아떨어졌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딱 맞아떨어졌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적중한 부분과 적중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2022년 1월부터 여기 출연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작년 2021년 중반부터 코스피는 이제 서서히 매도를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작년 말에 미국의 소공황을 다른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했고, 이 부분은 완전히 적중을 했어요. 2021년에 그렇죠. 21년 재작년이죠. 그때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그 경기 먼저 이제 재작년 중반에 코스피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달러 강세와 경기 둔화가 시작된 거예요. 네. 지금 와서 경기 둔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작년 중반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은 회복이 언제 되느냐를 따질 때지 경기 침체가 1년 반이나 지속이 됐는데 더 지속이 된다? 그럼 뭐 전 세계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재작년은 이렇게 소공황을 제가 예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도 있었지만 그 당시 중국이 그 부동산 그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빅테크라든지 교육 교육 산업들을 이제 강하게 규제를 하면서 디레버리징이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 그 시총이 큰 한쪽 자산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멀쩡한 다른 자산도 매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쩡한 다른 주식을 팔아서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도 연쇄적으로 빵꾸가 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타겟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였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 중반.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달러 강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는 경기 민감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가 중요한 수출이고, 경기 민감에 가장 앞선 국가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먼저 하락을 하고 충격파를 좀 크게 만든 거죠. 그렇죠. 상승할 때 또 먼저 상승해요. 미국은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재작년 말, 뭐 쉽게 말해서 작년 내내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첫 번째 적중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적중한 걸 보면 경기 둔화가 재작년 중반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시즌에는 사실 굉장히 또 좋았을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지금 와서 작년 중반부터 뭐 경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재작년 중반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됐어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다 드러나냐면 한국 수출 증감률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 절대값을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도 한국 수출 절대값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증감률을 보면 재작년 중반부터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속도가 덜해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바로 가속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속도를 봐야지 절대값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작년 중반부터 ISM 제조업 지수도 하락을 시작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하락을 시작했고, 미국 GDP 성장률도 하락이 시작했어요. 모든 신호가 다 경기 둔화 시작됐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누구도 그걸 믿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시작에 괜히 쫓치는 느낌이고. 그렇죠. 제가 블로그에서 그 말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블로그에 글 쓰는 걸 굉장히 이제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매수하라 그러면 또 악플이 달립니다. 저는 지금 매수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적중한 게 좀 센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도 말씀드렸고 8월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달러가 초강세 상황이었잖아요. 뭐 킹달러 얘기는 매일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달러 약세가 곧 올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냥 내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11가지의 근거를 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요? 11가지의 근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근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분위기가 많이 달랐네요. 달러 그때는. 초강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거는 마켓 타이밍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달러 약세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대충 그냥 내년, 하반기쯤은 오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한 전망 중에 가장 제대로 적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11개 근거를 들고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충 큰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CPI가 작년 중반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어젯밤에 6.5% 나온 게 사실은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네네, 2020년 초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는 뭐 처음이죠. 그죠. 물가 절대값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물가의 가속도가 하락이 시작한 거는 지난 6월 9.1% 피크아웃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연준이 어느 순간인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게 사실 시간 문제란 얘기거든요. 그게 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작년 7월, 8월부터 QT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QT 중에서도 MBS 모기지 금리 대출 상환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 중반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하락을 좀 막기 위해서 QT를 하더라도 국채나 다른 것들만 상환을 하고 부동산을 안 건드렸던 거죠. 시간 문제라는 얘기인데 결국 연준은 12월에 네. 빅스텝으로 결국 낮췄고 달러 강세가 멈춘 것은 11월. 한 달 먼저 선행적으로 달러 약세로 바뀐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경기 둔화는 경기 둔화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예. 지금은 경기 둔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어찌 됐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지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지금 유럽이 박살이 날 거라고 많이들 작년에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GDP 성장률을 보면 유럽이 미국보다 높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보다는 유럽이 낫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나오고 있죠. 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 1분기, 2분기 미국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유럽은 마이너스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올해 겨울에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 때문에 뭐 대란이 날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네. 와서. 아하. 왜 그러냐면 그 천연가스 비축을 거의 99%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란이 나느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논조였고 네. 게다가 지금 이번 겨울이 좀 따뜻하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독일 증시를 보면 튀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 증시 지금 상황은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어쨌든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맞고 그다음에 그 달러 약세 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때 강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우 많이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제조업으로 번 돈을 적당하게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 국채, 가장 안정자산이 그렇죠. 미국 국채 투자를 한 건데 2018년 트럼프가 나오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죠.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안 사겠다.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스위프트 배제를 했어요. 이 말은 달러로 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골드도 본인 국가에 직접 예치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의
예치하고 예치 증서만 갖고 있으면 역시 이것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미국 국채의 매도가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작년 중반인가 중국이 미국 국채 그러니까 1조 달러 미만으로 달러 외환 보유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주고 미국 행정부한테 내 돈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 전 세계의 달러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이 말은 달러 약세 압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추세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다국적 그 다각화라든가 이런 보호 무역주의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마감을 내리는 것과 전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것 중에 이제 달러 약세 전망이 가장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큰일 날 것처럼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저는 인플레이션은 장기 추세입니다. 한번 네. 시작되면 40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인플레이션도 페이스가 1, 2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전반전은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고 네. 후반전은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간헐적이고 순간적으로 10% 이상으로 튀어올 수는 있지만 다시 2% 이하로 떨어진다. 네. 물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대부분 공급 원인이기 때문에 간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네. 하지만 후반전인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1970년대와 같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수요가 폭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는 인구가 일단 폭증해야 돼요. 인구 그렇죠, 폭증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젊은 층이 소비 성향이 큰 젊은 층, 즉 베이비 붐 세대가 급증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임금이 구조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 부족은 더해져야 돼요. 네. 이렇게 돼야 1970년대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요. 지금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 다시 떨어지게 돼 있다. 아, 이거는 잠깐 치고 올라가도 진정이 되는 거다. 그렇죠. 또 생길 거예요. 또 네. 생길 거지. 뭐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또 스파이크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또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제가 그 초에 중반에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이제 되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인플레이션이 9%인데 9%면 지금 50년 만에 처음인데 예. 이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지 무슨 간헐적인 인플레이션이냐라고 그때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6.5%까지 떨어졌죠. 다들 지나고 나면 이제 느끼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3%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그 경기 침체가 작년 중반 이후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네.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유가, 식료품까지 다 포함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두 개 뺀 거죠. 근데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또 있어요.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요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거주비를 또 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근원 중에 근원이거든요. 근데 이 거주비 그 하락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9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올해 2분기 정도면 거주비도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하. 거주비도 하락을 하면 이제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CPI가 항상 코어 CPI 위에 있는 모습만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올해 중반이 되면 코어 CPI보다 CPI가 아래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요거 좀 진기 기억을 해둬야 연기를 볼 수 있기 되겠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연준이 결국 긴축 속도 완화할 것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중했고요. 네. 지금이 상품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작년에
무슨 소리냐 지금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부 원자재 상품 얘기하는데. 9%인데. 네. 근데 아니에요. 지금 네. 유가 120불까지 갔던 게 지금 70불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네.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기 전 수준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만 그나마 조금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그 나머지 뭐 골드, 실버, 구리, 농산물 이건 별로 상승하지도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유가도 지난 2011년 기록했던 피크아웃을 또 상향 돌파를 못했어요. 네. 그냥 계속 장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상품의 시대가 아니다. 상품의 시대가 1970년대가 있고 2000년대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도 결국 하락을 할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중을 했는데 요거는 그 부동산은 지금 적중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공학의 씨앗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5년 전후에 또 공황이 올 건데 그때는 부동산 붕괴가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아주 솔직하게 접근해야죠, 우리. 네, 저는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예. 틀린 건 뭐냐면 일단 제가 소공황의 일반적인 통계로 말씀을 드린 게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황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중공황이 있고, 대공황이 있죠. 예. 중공황이 있고, 소공황이 있어요. 대공황은 미국 1929년부터 1932년까지죠. 정말 역사적인 희귀한. 네. 한국은 1997년에서 98년이에요. 예. 정상적인 국가는 대공황은 한 번밖에 발생 안 해요. 네. 발생된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마치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긴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네. 보통 한 번만 발생돼요. 남미 같은 데서는 계속 발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공황은 네. 지금 미국 증시 120년 역사 동안 딱 4번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말 드문 경우죠. 네. 근데 이거를 맨날 그 뉴스 기사 보면 네. 그냥 뭐 주구장창 금융위기죠. 네. 예. 딱 4군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37년부터 5년간, 1973년부터 2년간, 예. 2000년부터 3년간, 그 다음에 2008년 딱 1년. 이렇게 4번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드문,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거의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시나리오 모델로 볼 때는 겨울 국면에 한 번 생기고, 네. 봄 국면에 한 번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중공황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공황이죠. 소공황은 자주 생겨요. 네, 3, 4년에 한 번씩 계속 생겨요. 보통 일반적인 소공황이 있고 플래시 크래시가 있어요. 네. 플래시 크래시는 순간적으로 30%, 33%, 뭐 35%까지도 하락을 하지만 매우 빨리 회복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모델 여름 국면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 네.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 그 다음에 1962년도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 국면 한 번씩 꼭 생겨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소공황은 평균으로 볼 때 마이너스 20% 전후,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을 하고 하락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또 이 하락이 길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인은 네. 중공황의 원인을 갖지 않아요. 중공황이 되려면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죠? 신용 경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많이 훼손이 돼야 돼요. 많이.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부터 훼손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신용 경색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소공황이 시작됐음에도 별로 훼손되지 않다가 작년 중반부터 조금 훼손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공황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소공황은 그 중공황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건 맞는데, 네. 작년 6월에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9월, 예. 12월, 네. 3중 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있거든요. 쭉쭉 떨어졌죠, 네. 정말. 지금 3중 바닥이에요. 네. 그 3중 바닥이 된 어찌됐든 1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첫 번째 바닥인 6월까지로 보면 6개월이 많지만 네. 그 이후에 3중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1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통계에서 많이 벗어났다. 아하.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잘 믿지 않지만 예. 그 소공항의 통계는 편차가 거의 없어요. 뭐 마이너스 19% 아니면 마이너스 21%.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30% 이런 통계가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근데 마이너스 21% 중심으로 분산이 거의 없이 일어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그건 드렸고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5월 바닥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5월에 20% 하락인 그 S&P 500 기준 3,80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락을 거의 된 거다라고 본 건데 6월에 한 번 더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3,600 살짝 깨지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약간 틀리긴 했지만 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3중 바닥을 형성하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적정하지 못한 거고 예. 근데 아직 지켜볼 게 있어요. 뭐냐면 뭐가 있죠? 지금이 중공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마이클 윌슨이 얘기한 것처럼 네. S&P 3,000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폭락은 없다. 없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예. 무슨 소리냐. 지금 다들 그 언제 하락할까 지금 이 고민인데. 그거 네. 내년에 또 복귀해보면 알겠죠. 네. 내년에 복귀해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그게 하나 틀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공황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공황의 원인이에요, 이번이.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네. 처음 본 거죠, 저도. 그래서 그 40년 만에 공황이 원인이 인플레이션이 된 거는 이야기꾼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통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다음에는 아마 다시 볼 것 같고요. 두 하지만 번째, 큰 틀은 변함은 없다는. 예, 큰 틀에서는 뭐 3,800이 지금 3,600이기 예. 때문에 조금 틀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조금 많이 내려갔죠. 예. 이제 코스피가 두 번째로 틀린 건데 시나리오 모델에 의하면 지금 대세 상승 기간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 2,500을 깨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2,200도 깨졌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면 코스피의 시나리오 모델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제가 지금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금융 생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전 세계 증시 수익률 1위가 어느 국가인지 아시죠? 어디죠? 한국입니다. 한국입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는 꼴찌가 네. 재작년엔 꼴찌가 한국이고 작년에는 꼴찌급이었어요. 예, 예. 네. 이렇게 편차가 매우 커요. 코스피가. 굉장히 크네요, 네. 정말. 잘 나갈 때는 1등하고 못 나갈 때는 꼴찌를 해요. 근데 지금 잘 나가기 초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에 또 코스피가 1등을 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전고점인 3,300을 넘어서면 네. 시나리오 모델이 아주 깨지지 급반등이네요.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로 보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다려봐야 될 거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작년에 조금 섭섭했던 부분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꾼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망들 어떤 게 적중이 됐고 적중하지 않았는지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언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확인되는 시그널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점, 이 근거들을 미리 캐치해 두셔야 다음번에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도를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관심은 보통 2월에 FOMC에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여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연준의 비둘기파가 더 늘어난 거는 이제 그 뉴스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가장 강성 매파였던 세인트로이스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네.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네. 그분 일만 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작년에. 매파 오브 매파죠. 예. 그래서 대신 이제 그분이 나간 대신 예. 작년에는 중도파였는데 올해 이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께서 그 제임스 블라드까지는 못 가시지만 네. 그래서 약간 그 매파에 네. 선봉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5.4%까지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작년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본인이 이제 매파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신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말씀하시죠. 그저껜가 네.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 인기 없는 정책. 정말 인기 없는 얘기네요. 초를 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이게 매파 반응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게 별로 매파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아하. 지금 금리 인하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그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6.5%까지 되고 있는데 금리를 어떻게 낮춥니까? 이것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 것이냐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고공권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 거지 금리 인하는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는 아니고 제가 계속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예,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연준이 아무런 그 설명 없이 슬금슬금 금리를 내린다. 예. 그럼 다 팔고 도망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뭔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첫 번째는 신용 경색이 있냐 없냐. 신용 경색이 생기면 주변 상황 보고 뭐 따지고 묻고 할 거 없이 무조건 금리를 낮춥니다. 네, 그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근데 신용 경색이 없다면 두 가지로 결정을 해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물가냐, 네. 경기 침체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항상 2%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반은 3%, 4%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있고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면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 둔화는 그냥 고공권을 유지를 할 거고 지금은 신용 경색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고공권에 있을 때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제로 금리일 때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엔간하면 금리를 안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진짜로 경기 침체가 나오면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 낮추면 나중에 낮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계속 뭐 운신의 폭이 줄어들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네. 근데 이제 2020년대 중후반 지나가면 내리지 않을 순간이 올 겁니다. 네. 그때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주식을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완전 거꾸로 알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그 11월만 해도 2월 FOMC에서 뭐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어요. 네. 0.25% 올린다는 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30%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 77%까지 올라갔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오늘 어젯밤에도 6.5% 지금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했는데 이건 지금 그 2020년 초 이래 처음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 물가가 절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속도가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졌고 유가도 지금 떨어졌죠. 그다음에 어젠가 그젠가 또 그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베네수엘라 생션을 풀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하루 5만 배럴 하던 게 이제 쉐브론을 통해 가지고 20만 배럴까지 4배가 올라가요. 그럼 유가가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우디가 확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사우디가 복지부동으로 늘리지 않아도 네. 그 베네수엘라가 늘리고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뭐 이쪽 북아프리카 또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유가나 천연가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CPI를 더 내릴 겁니다. 예. 그다음에 거주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2분기 정도면 이제 하락을 할 거고 그럼 스티키 CPI까지 떨어지면 이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거예요. 훅훅 떨어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굼뜨고 있는 코어 CPI보다 CPI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진기명기를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M2 유동성이 드디어 11월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광유 통화가. 네. 그동안은 이제 증가 속도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절대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그전까지 뭔가 가속도가 줄어드는 개념이라면 이제 절대치가 줄어드는 쪽으로 하나씩 시그널이 나오네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그 흑과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또 공황이 와요. 네. 공황이 빨라지거나. 근데 아마 연준이 그거 내비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찌됐든 물가는 확실히 잡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연준이 2월 0.5% 베이비 스텝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3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까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있어봐야 1995년 이후에 네. 딱 2번 하락하고 그냥 고공권을 유지했거든요.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중단 뭐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말자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이게 정말 중요한데 월가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 강하게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 전망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됐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게 12월 중순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네. S&P 500이 뭐 EPS 계산 결과 3천까지 떨어진다. 3천까지. 예, 이런 얘기를 한 다음부터 월가가 전부 비관론으로 돌아섰어요. 폭락, 뭐 급락. 일단 뭐 EPS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 네. 그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계산해 가지고 뭐 전망을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계산이란 걸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12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초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월가가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하. 네, 지금 아직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그룹이는 빅하우스들은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조금 네. 티어 2부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급락은 아닌가 봐. 네,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꼬리를 내리고 있고 저는 뭐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의 차이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경기 둔화는 소공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중공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중공황은 일단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하락 기간이 뭐 2년, 3년이 갈 수도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네. 정말. 기업 실적은 뭐 지금처럼 찔끔찔끔이 아니라 아까 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공황이 시작되기 전부터 훼손되기 시작해서 거의 작살이 나야 돼요. 완전히. 끔찍할 수준까지. 뭐 지금 조금 뭐 하락한다 만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용 경색이 무지막지하게 예. 해서 뭐 신용 금리 스프레드가 급등을 한다든가 테드 스프레드 뭐 리보 금리 스프레드 막 OIS 막 쭉쭉 올라가야 돼요.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경기 둔화를 볼 때 보통 주가는 경기 둔화에 6개월 선행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귀신처럼 맞아요. 경기 민감도가 높은 국가인 한국을 볼 거예요, 한번. 재작년 1월에 그때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뭐 포모 어쩌고. 엄청나죠, 정말. 아득한 추억인데 네. 그때만 해도 엄청났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피크아웃이에요. 네. 또 엄밀하게 보면 사실 이중천정인데 그 다음 재작년 7월 정도에 약간 좀 그 더 상승을 하긴 했지만 크게 볼 때는 네. 이중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정이 21년 1월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8월 정도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딱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삼중 바닥이기 때문에 네. 지금 6월, 9월, 12월 삼중 바닥이 나오고 있죠. 근데 12월은 지금 바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상 지금 상승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4,200만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언제 나타날 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바닥을 어디로 봐느냐? 그러면 두 번째 바닥인 뭐 3,600까지 본 거를 바닥이라고 칠 때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올해 2분기 내로 경기 회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슬슬 월가들은 꼬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되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한
가속도가 네.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1분기 내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계은행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금 미국하고 그 유로존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동아시아 태평양과 중국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상승을 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올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훨씬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네.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를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야기꾼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들 궁금해하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상세하게 좀 짚어보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증시 전체 흐름을 예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